안녕하세요. 11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40대 여자입니다. 부부라는 존재는 세월과 함께 의리와 신뢰를 쌓아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부부는 더 견고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우리의 시간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허탈하고 배신감 가득이었던 순간에 대해 한번 사연으로 얘기해보고자 해요. 전 제천에서 살다 혼자 서울로 상경해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32에 부동산에서 일하던 남편과 결혼을 했죠. 아가, 네 덕에 난 조금이나마 이 생에 대한 아쉬움을 덜고 갈 수 있었다. 며느리도 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도 봤으니 말이야. 정말 고맙구나. 좋은 분이었던 저희 시아버진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시아버진 암 3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시부모님은 함께 제법 잘 되던 꼼장어집을 운영하셨는데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차 위중해지자 시어머니는 잠시 가게까지 접고 간병에 매달릴 만큼 시아버지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간절함에도 시아버진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본인이 아프신 와중에도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임신해 자신에게 손주를 안겨줬었던 제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실 만큼 좋은 분이셨던 시아버지를 잃으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왜 우세요? 또 아버님 생각나셨어요? 아휴, 그래. 미안하구나. 자꾸 너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특히 애미 넌 지금 한창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텐데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그냥 앉아있다가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실 만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당시 전 아들을 낳은 후 곧장 둘째인 딸을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런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자꾸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배려심 깊고 선하셨던 시어머니가 저는 참 안쓰럽고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이 지나자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 회사는 큰애를 출산하며 휴직이 어려워 그만뒀었거든요.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께선 어느 날 절 불러 조심스레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애미야, 너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나랑 같이 꼼장어집 해보는 건 어떠니? 원래 네 시아비랑 운영하던 가게를 혼자 직원들 쓰고 운영하려니 영 뜻대로도 안 되고 좋은 직원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혹시 나도 잘못되면 그 가게는 공중에 붕 뜨게 될 텐데 난 차라리 네가 그 가게를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나중에 그 가게 너한테 물려줄 테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함께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해보자는 제안과 동시에 합가 제안도 하셨습니다. 합가는 거절해도 정말 괜찮다. 그냥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같이 출퇴근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사실 너희 시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좀 외로워서. 시어머니 민망한 듯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뵌다고 찾아뵀건만 시아버지와 많이 의지하고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셨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저에게 동시에 말하는 것보단 제게 먼저 의중을 물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절 따로 부른 거라며 배려 깊은 말도 해주셨습니다. 전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 후 그런 시어머니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어요. 저도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던 때였기에 꼼장어 집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은 너무 감사했었고 합가 문제 또한 안 그래도 혼자 많이 힘들어하셨던 시어머니가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뿐 아니라 저와 남편보다 일찍 결혼한 후 지방에 살고 있던 시누이도 제게 많이 고마워했었죠. 그렇게 전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어머니와 합가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꼼장어 집을 운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며 느낀 건
시어머니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게 됐죠. 시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든 시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거든요. 이에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직한 사람이었는지 아니? 싫은 건 절대 빈말이라도 좋다고 못하고 자기가 고생한 걸 남들 앞에서 생색도 못 내던 사람이었어. 난 그런 모습이 참 좋았지만 그래서 그 양반을 손해도 참 많이 보고 살았지. 오늘 소고기 묵국이 참 맛있게 됐구나. 네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 바로 이거였는데 나중엔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해서 마지막까지 이 국을 한 번이라도 못 끓여준 게 내 천추의 한이었단다. 시어머니는 어딜 가고 무엇을 보든 간에 때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도 시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하셨던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씩 병치레를 하셨어요. 게다가 연세가 한 해 안에 들어가선지 저희가 합가한 후엔 병치레가 더 잦아졌죠. 혈압도 높아지고 관절도 상하고 감기는 거의 달고 사셨어요. 어머님, 혈압 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약 깜빡하고 안 드셨던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앞으로는 약 잘 드셨는지 제가 꼬박꼬박 확인할 거예요. 어머님, 내일 점심에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저랑 관절 검사 받으러 가요. 매번 파스만 붙이고 계신다고 안 나아요.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당분간 가게 운영 저 혼자 할 테니까 집에서 좀 쉬세요. 어머님이 쉬시는 게 오히려 절 돕는 일인 거 아시죠? 어머니 걱정하면서 일까지 집중하려면 저 힘들어요. 어머님, 죽 끓여놨으니까 죽 드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 사온 영양제도 여기 둘 테니까 꼭 같이 드세요. 아무래도 전보다 더 감기에 심하게 걸리시는 것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영양제 좀 추가로 사봤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병해드렸습니다. 매일 혈압 체크에 병원 모시고 다니기, 약과 영양제, 나중엔 면역력이 떨어지신 시어머니를 위해 영양식단까지 짜서 식사를 챙겨드리기도 했죠. 또 친정엄마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도 자주 시켜드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했듯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애미야, 청소 내가 다 해뒀으니까 넌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서 쉬거라. 설거지도 다 내가 아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맨날 아픈 나 신경 써준다고 네가 가게 일도 집안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잖아. 오늘은 나도 절대 양보 못한다. 너 말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 늘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어떻게든 제 손에서 일거리를 빼앗아가려 하셨습니다. 손주들을 잘 돌봐주시는 건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자주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죠. 넌 복 받은 줄 알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니? 애미 눈에 눈물 내면 이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집사람이 어머니 자식인 줄 알겠어요. 아무렴 친자식인 너랑 네 동생보다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연히 나도 애미가 제일 귀하지. 또 시어머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제 앞을 막아서 주기도 하던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술이 있다 보니 가게엔 술 진상 손님들도 간혹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던 두 남자 손님 중 한 사람이 던진 소주잔에 제가 등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게 던진 건 아니었고 살짝 빗맞아서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달려나와 마구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봐요. 술 먹었으면 얌전히 나가던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울 것이지. 왜 엄한 남의 영업장에서 횡포해요? 아유 진짜 아주머니 실수로 잘못 던진 것 좀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요. 여기 손님 대우를 이렇게 해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우리 며느리가 다칠 뻔했잖아요.
난 우리 며느리한테 해끼치는 사람은 손님이든 누구든 절대 가만 못 두고 봅니다. 당장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나가요. 계산도 다 하고 당장. 저를 위해 물불 안 가리며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비록 몸집도 작고 몸도 약하셨지만 마음만은 정말 강인한 분이셨죠. 또 시어머니는 제천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저희 친정엄마도 잘 챙겨주셨어요. 아빤 제가 27살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기에 제가 서울로 상경한 후 엄만 제천에서 직장 생활하던 여동생과 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합가한 지 4년 뒤 동생이 결혼해서 제부를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엄만 혼자 남으시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에게 괜히 미안해하며 안부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한 번씩 직접 집으로 초대도 해주시곤 했죠. 괜히 안사돈 챙기고 살아야 하는 애미를 제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부부가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은 마세요. 엄만 어차피 저희가 자주 찾아오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 이어 남편도 엄마께 죄송해 하더군요. 물론 저에게도요. 그리곤 그때만 해도 제게 항상 이렇게 약속했었죠.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상황이 된다면 내가 꼭 장모님도 모실게. 약속해 여보. 항상 우리 어머니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남편의 말이 있었기에 전 막연히 나중엔 친정엄마도 곁에서 챙겨드리며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엄만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으니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아직은 크지 않았었죠. 그리고 건강했던 엄마에 비해 자꾸만 아프셨던 시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산지 7년 만에 무려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분명 건강검진도 꾸준히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암 진행이 빠르거나 위치가 숨겨져 있으면 이런 경우도 꽤 일어나곤 하더라고요. 암으로 시아버지를 잃었건만 이젠 시어머니도 암이라니. 그것도 이미 수술도 불가능할 만큼 온 몸으로 암이 전이된 상태라니.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 판정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울기보단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나랑 네 시아버진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지? 어쩜 이렇게 걸리는 병도 비슷하다니.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남편과 시누이 부부도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크게 오열했죠. 이후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서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위 친구분들과 친척분들께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 같은 말씀을 하셨고 재산도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시어머니는 제게 꼼장어 집도 미리 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울며 싫다고 했었어요. 아무 안치되면 어차피 어머님이랑 또 같이 운영할 건데 이걸 왜 벌써부터 넘겨주세요. 싫어요. 이거 받으면 진짜 어머님이 절 떠나실 것 같단 말이에요. 애미야, 거긴 내게 아주 소중한 곳이란다. 네 시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한 추억, 그리고 이젠 애미 너와 보냈던 시간들까지 모두 들어있는 곳이지 않니? 그러니 그런 소중한 내 가게, 이제 네 가게로 잘 품고 지켜나가 주길 바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절 안아주며 그저 이렇게 말하곤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목숨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 저는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져 흐느꼈죠. 엄마도 시어머니 몇 번이나 문병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착하고 예쁜 따님을 제게 빌려주신 덕에 제가 남은 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소중한 따님 최대한 고생시키지 않으려 애를 쓰긴 했는데
자꾸 몸이 망가져가는 나 때문에 애미가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은혜는 제가 하늘 가서라도 두고두고 갚으려고요. 그런 시어머니는 투병한 지 약 10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 시어머니 마지막이 다가온 걸 직감하셨는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한동안 서울로 올라와 있던 시누이 내외를 모두 불러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먼저 시누이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신 시어머니는 다음엔 저와 남편을 보고 말씀하셨죠. 애미야, 네 시아버지 먼저 보내고 불안하기 짝이 없던 날 외면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너에게 지고 가는 이 은혜들을 내 어찌 갚을 수가 있겠니? 내가 하늘에 가서도 항상 널 지켜주마. 사랑하는 내 며느리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석준아, 자식인 너보다 더 나한테 잘해줬던 애미한테 너 살면서 정말 잘해야 한다. 사부인도 네가 사위이자 자식으로서 꼭 잘 챙겨드려야 돼. 애미의 고생을 잊으면 넌 사람도 아니게 됨을 꼭 명심해야 된다. 믿는다, 우리 아들. 그리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오래오래 제 눈을 바라보셨는데 그 힘없고 다정했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은 꿈에서까지 나와 절 그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데 그럴 때면 베개가 흠뻑 젖은 제 아침을 맞이하곤 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산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 전 일터든 집이든 제가 가는 곳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없는 곳이 없었기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동안이라도 저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랐건만 남편은 괴롭다며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은 시간까지 매물을 보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지더군요. 일은 그렇다 쳐도 친구들 말고 나와 시간 좀 더 보내주면 안 되냐고 서운함을 토로하자 남편은 발끈하며 화까지 냈어요. 당신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며느리였지만 난 자식이었어. 나도 내 슬픔 달래기도 벅찬데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어떻게든 일에 더 몰두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슬픔을 달래는 방법이란 말이야. 솔직히 그 말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슬픔을 함께하는 것도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절 위한 마음도 없고 제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자식으로서 남편 나름대로 슬픔을 잊어보려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얼마 뒤 그때의 섭섭함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유품과 마음 모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몇 개월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아프셔서 병원 다니시는 거 알지? 나 이젠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서 돌봐드리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이젠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당시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신 지 몇 달 뒤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점점 심해지던 지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엄만 서울까지 시어머니 문병도 자주 와주셨던 거예요. 당장 위독한 시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엄만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해 정말 죄송했었어요. 동생도 엄마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매번 비행기를 타고 친정에 가는 것이 힘들어 동생 또한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으니 더더욱 말이죠. 그랬으니 이젠 예전 남편이 약속한 대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인상을 팍 쓰며 이러더라고요. 뭐? 절대 안 돼. 당신 아픈 우리 어머니 간병하면서 안 힘들었어? 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또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자고? 물론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가게까지 쉬면서 어머님을 도맡아 간병한 건 나 아니야?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었지. 게다가 어머님 간병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우리 엄마 모시기도 싫다고?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아니,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 거랑 사위가 장모님이랑 사는 거랑 같아? 가뜩이나 아프시기까지 한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게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차라리 내가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볼 테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자. 처제네랑 반반씩 내면 되잖아. 요양원? 야, 하석준, 네가 인간이야? 내가 아프신 당신 어머니 무려 8년이나 모셨는데 우리 어머닌 요양원에 보내자고? 예전에 나한테 한 약속은 다 말뿐이었구나. 그땐 진심이었지. 근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 번도 안 변하고 쭉 이어지겠어? 난 절대 싫어. 나 분명히 얘기했다. 나도 집에 오면 편히 좀 쉬고 싶단 말이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게 고맙다, 미안하다 할 땐 언제고 남편은 그새 입을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왜 못 쉬어? 난 평생 어머니 모시면서도 잘만 살았는데. 네 부모님만 부모고 내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라 이거야? 어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 생색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난 정말 어머님을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모셨어. 당신보다도 더 자식처럼 어머님을 챙겼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근데 고맙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보상으로 당신 우리 어머니 꼼장어 가게 이어받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그 가게는 나도 8년이나 어머님이랑 함께 일했으니 정당하게 이어받은 거야. 어머님이 자주 아프셔서 내가 그 가게를 혼자 맡아서 한 시간도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서 그 가게 얘기가 왜 나와? 당신은 생전 와서 마감 한번 도와준 적도 없잖아. 아무튼 우리 어머니 안 모시고 살았으면 그 가게도 못 이어받았을 거 아니야. 난 절대로 장모님 못 모셔. 그러니까 요양원을 알아보든 그냥 처가에 살게 두시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 잃은 슬픔이 아직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 또 꺼내서 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제 말에 끝까지 지지 않고 맞서더니 이내 술이나 마시러 가야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한 소중했지 내 부모님은 소중한 줄도 모르는 저런 인간과 제가 어떻게 11년을 살았나 싶었죠. 분명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월에 무엇이 남편을 저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정말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싸운 다음 날도 저와 다툰 일로 더 속상해서 친구와 술을 진탕 마셨다며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소파에 뻗어서 골아 떨어지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대체 누군데 이 시간에 전화라는 거야? 그런데 자꾸 남편이 탁자에 던져뒀던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진동이 울리니 거슬려서 그냥 제가 전화를 받으려 전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휴대폰 액정엔 땡땡커피 박혜진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 일로 만난 고객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부동산 사장에게 그것도 전화를 2통이나 걸겠습니까? 전화는 제가 받기도 전에 끊겼고 이내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전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 잠든 남편의 손가락으로 지문 잠금을 해제한 뒤 막 도착한 문자를 열어봤어요. 역시 문자 발신인은 박혜진이란 여자였는데 그 장문의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벌써 집에 들어갔나 보네. 혹시 자기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더 이상 전화는 안 하고 문자 보내. 자기야, 나 오늘 유독 자기랑 우리 집 앞에서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쉬웠어. 우리 만난 지도 1년도 넘었는데 대체 자기 이혼은 언제 해? 난 이혼한 지도 오래돼서 빨리 자기랑 살림 합치고 싶은데 가끔 자긴 말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 별다른 의욕이 없어 보여서 좀 서운해. 그래도 지금 와이프랑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는 말 나 믿고 기다릴게. 잘 자 그럼. 사랑해. 그 여자의 문자에 따르면 남편은 그 여자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큰 충격과 엄청난 배신감이 든 전 그 여자와 남편의 문자 내용을 사사지 뒤졌어요. 그리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죠. 남편은 제가 눈물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보살필 동안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정말 맞았더라고요. 그 천인공노할 인간은 시어머니가 폐암 투병을 하고 계신 동안 그 슬픈 와중에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남편은 일이 바쁜 척하며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은 혼자 힘들어하던 절 팽개치고 그 여자에게 아픔을 위로받고 다녔던 겁니다. 어떻게 8년이나 자기 어머니를 모신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이 인간이 사람이야?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진첩을 보니 남편은 대담하게도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잘 보지 않는 걸 알고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잔뜩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사진과 문자 내용, 그리고 자동 저장되게 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뒤져 남편과 그 여자의 숱한 통화 내역도 전부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며 알게 된 건 그 여자가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 1층에 새들어서 카페를 하고 있던 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남편은 한 건물주에게 잘 보여 그 건물주의 상가 건물 임대 차이를 자신의 부동산에서 도맡고 있었나 봅니다. 그 둘은 상가녀가 그 건물에 1년 반쯤 전 카페를 오픈하며 만난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아낸 후 전 왜 남편이 친정엄마 일에 그렇게 펄쩍 뛰었는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니 제 일이든 제 친정일이든 책임지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남편을 발로 뻥뻥 차며 깨웠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있던 시간이라 술이 좀 깼는지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신경질부터 냈습니다. 뭐야, 왜 사람을 발로 차? 그 나이에 벌써 노망 났어? 아님 술 마셨어? 술은 당신이 마셨고 노망도 당신이 난 거 아니야? 당신 행동하는 걸 봐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발로 차서 깨우냐고. 대체 무슨 일인데 제정신이네 만회하는 거야? 당신 다 들켰어. 지금 나한테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박혜진 그 여자에 대해 내가 다 알았다고 이 쓰레기야. 이미 증거도 다 수집해서 따로 인터넷 드라이브에 백업까지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어제도 그 여자 만나고 들어온 거잖아.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에 버젓이 그 여자 사진으로 도배해놨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안 걸릴 줄 알았니? 당신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어머님을 간병하고 있던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어머님 간병하고 어머님 잃은 슬픔에 힘들어할 동안 어떻게 당신은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며 다녔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 당신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당신 진짜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아?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생살 넘나들고 있는데 바람 피울 생각을 해? 하지만 자신의 바람이 들통난 걸 알게 되자 남편의 얼굴은 곧장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놈이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를 배신한 것도 암 투병 중이던 자기 어머니를 1분이라도 더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할 망정 여자의 눈이 멀었었다는 것도 전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마구 퍼부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곤 당장 갈라서자고 통보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호구고 머저리야. 이 모습을 그나마 어머님이 못 보셔서 다행이다. 자기 아들 실체가 이렇게 추악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어머님은 편히 눈도 못 감으셨을 거야. 문자 보니까 그 여자랑 재혼 안에 만회하는 말도 했던데 어디 더러운 연놈들끼리 아주 잘 살아봐. 당신은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애들 인생에서 영원히 퇴출이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어? 난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솔직히 처음엔 그냥 불장난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 그냥 나도 너무 힘들고 슬프다 보니까 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여자랑은 잠깐 놀 생각뿐이었지 절대 이혼할 생각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빨리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욱 추접스러운 말을 하며 매달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전 더욱더 깊은 증오만 생길 뿐이었죠. 즐거움? 불장난? 당신은 당신 빼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전부 다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당신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주세요. 뭐 이럴 줄 알았니? 어쩜 그렇게 생각이 썩어 빠졌어? 난 당신이랑 절대 더 못 살아, 이 더러운 인간아. 어머님이 마지막에 남기셨던 유언 기억해? 뭘 알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눈물 내게 하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지? 난 당신 이제부터 사람으로도 안 볼 거니까 내 앞에서 짐승 짓는 소리 그만하고 사라져. 난 절대 당신 용서도 못하고 가만히도 안 놔둘 거야. 저는 싹싹 비는 남편에게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붓곤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곤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괜히 자꾸만 나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쩌다 그런 시어머니 아래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그날 전 우선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캐내며 남편의 휴대폰에서 건물주의 번호도 알아냈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아주머니로 추정됐던 그 건물주에게 남편과 상간녀의 행동을 모두 폭로했어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사장님, 사장님 건물에서 이런 불건전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인간한테 건물 관리를 맡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유부남 꼬여내는 여자를 세입자로 뒀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 사장 사람 괜찮아 보여서 내가 믿었던 건데 어떻게 임차인이라 그런 짓을 해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사장님도 가정이 있으신가요? 네, 남편도 있고 대학생인 아들, 딸도 있어요. 그럼 누구보다 제 마음 잘 아시겠네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건 아니죠? 저라면 당장 제 남편부터 그 건물 일에서 손 떼게 만들겠어요. 다행히 좋은 분이었던 건물주 아주머니는 제 말에 크게 분노하고 공감하며 절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장 제 남편과는 손절하고 상간녀와도 이번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건물주 아주머니와 통화한 후 전 이번엔 그 상간녀의 카페로 찾아갔어요. 어서, 어? 내 얼굴 아나 보네? 보자마자 딱 굳는 거 보니까 그 여잔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하다 절 보더니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리더군요. 전 일부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키려 아주 큰 목소리로 그 여자를 향해 떠들었어요. 근데 왜 나 보자마자 싹싹 안 빌어? 아직 내 남편한테 못 들었니? 너랑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다 나한테 들켰어, 이 더러운 여편네야. 다, 다 들켰다고요? 저기요, 우선 여긴 제 영업장이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네? 나가긴 어딜 나가? 어디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일부러 여기로 찾아온 건데. 그러게 애초에 떳떳하지도 못할 일을 왜 했니? 만나려면 너 같은 이웃남이나 만날 것이지. 어디 감히 멀쩡한 유부남을 꼬여내? 그 여잔 창피한 듯 처음엔 절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표정을 험악하게 바꾸더니 아예 뻔뻔 모드로 나오더라고요. 그, 그래서 뭐요?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석준 씨 어차피 그쪽 안 사랑해요. 그냥 자기 엄마 모셔주니까 고마워서 같이 살았던 것 뿐이라고 했다고요. 뭐 기왕 이렇게 걸린 거 차라리 잘 됐네요. 나 석준 씨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우리 만난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린 절대로 안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석준 씨 그만 포기하고 나한테 보내줘요. 그래?
세기의 사랑이셨어요? 근데 어쩌나? 내 남편은 나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던데. 너랑은 그냥 불장난만 하려고 한 거래. 나한테 어제 싹싹 빌면서 당장 헤어지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던가. 그,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거짓말.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 현실 부정하고 싶겠지. 근데 어쩌겠니? 네가 만난 그 인간이 딱 그 정도의 쓰레기인 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심의 털도 안 난 유부남을 왜 깨어내? 처자식 두고 바람 피우는 인간이 그럼 멀쩡한 인간인 줄 알았니? 그래도 그놈이 그렇게 탐이 나면 얼마든지 가져가. 난 당장 그놈 폐기 처분해 버릴 거니까. 내가 너희들 건물주한테까지 다 폭로했거든? 게다가 나 지역 커뮤니티에 여기랑 내 남편 부동산에 대한 소문도 다 내버릴 거야. 그리고 나 바로 옆 동네에서 장사까지 오래 한 사람이라 발도 되게 넓어. 내가 너희 두 연놈 두 번 다시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해줄 거야. 저는 그런 그 여자를 아주 짓밟아주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그 여잔 울상이 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여자의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쩌렁쩌렁하게 외쳤어요. 다들 지금까지 제 말 잘 들으셨죠? 남의 남자 꼬여내는 저런 더러운 여자가 타준 커피 앞으로는 절대 사 먹지 마세요. 부정타니까요. 이 근처에 싸고 맛있는 커피집 되게 많습니다. 그 후 전 분했는지 이젠 끄끄거리는 소리까지 내며 오열하던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손가락 욕까지 날려준 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도 전화하고 상간녀도 찾아갔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질린다는 표정으로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진짜 날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겠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만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장시키려고 들어? 어젠 그렇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니 창피 좀 당하니까 미안함보다 화가 더 앞서나 보지? 하긴 그렇게 고마움도 의리도 얕은 인간이니까 이딴 짓을 저질렀겠지. 당신 이혼 못한다고 해도 난 소송 걸어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어디서 자기 입으로 이혼하자 말자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더러운 당신한테 우리 애들 못 맡기니까 애들 양육권은 넘볼 생각도 하지 마.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당신 진짜 독하다 독해.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어머니 자식인데 아주 끝을 보려고 드는구나. 부모가 좋은 분이면 자식은 금수처럼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그따위로 자란 거 죄송하게 여겨. 당신 어머니께 둘도 없이 잘했던 나한테 이딴 배신 안겨준 거 당신은 자식 자격도 없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온 그 세월도 한순간에 박살낸 건 바로 당신이야. 이 한심하고 못난 인간아. 저는 자식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시어머니 목까지 욕이란 욕은 죄다 퍼부어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완전히 질려버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곤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 우린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다투다 결국 제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 애들 양육비와 유리한 재산 분할뿐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서 전부 받아냈습니다. 어디 그렇게 다 뜯어먹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어, 나 너랑 저 여자 보란 듯 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 너넨 잘 살지 마. 너흰 행복할 자격도 없는 벌레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봤던 날 남편은 제게 진짜 독한 여자라며 끝까지 이를 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똑같이 응수해주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하늘에 계신 네 부모님이 널 보면 아주 가슴을 찌고 통곡을 하고 계실 거야. 당신은 평생 나랑 우리 애들뿐 아니라 당신 부모님께도 속죄하면서 살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혼을 하며 유일하게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사람은 따로 연락이 왔던 시누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전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넷이 살게 됐어요.
전 남편의 만행을 들은 엄만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저는 이혼 과정에서 흘릴 눈물은 이미 전부 흘린 뒤였기에 오히려 홀가분한 상태였죠.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하늘에서 자기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보고 통곡하고 계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전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에게든 전 남편에게든 최선을 다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보단 그저 그리움만 안고 살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또 왜 나오셨어요? 그래도 손이 두 개인 것보다 네 개인 게 낫지. 엄마 요새 몸도 괜찮고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늙지도 않았어. 전 이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꼼장어집을 다시 열심히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괜찮다는데도 엄만 자주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괜히 저와 함께 일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끔은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했죠. 저는 시어머니께 못다 해드린 옷까지 전부 엄마에게 효도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엄마를 챙기고 모셨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예전 시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지병 관리도 잘해드리면서요. 시어머니 생각에 혹시 몰라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추가 검진까지 전부 받게도 해드렸죠. 마지막 남은 엄마까지 허무하겐 절대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이혼녀로서 아주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한편 상가녀의 카페와 전 남편의 부동산은 차례차례 폐업의 길을 걸었어요. 상가녀와 그냥 불장난을 한 것뿐이라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상가녀와 재혼을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상가녀의 가겐 결국 파리만 날리고 손가락질까지 당하다 몇 달 안 되어 건물주에게 쫓겨나듯 폐업을 하게 됐죠. 그나마 전 남편은 부동산을 정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전 남편 또한 워낙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났던지라 전 남편의 부동산을 찾는 고객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이 그놈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김 사장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런 놈은 쫄딱 망해봐 정신 차리지. 우리 원룸 건물에 이번에 공실이 두 개나 났는데 김 사장 전 남편 부동산은 근처도 안 갔다니까. 다른 부동산에만 전부 내놨지. 동네 다른 사람들도 그 부동산은 죄다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부동산만 간다니까 글쎄. 혹시 그놈 통해서 매물 내놨다가 이번처럼 부적절한 문제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괜한 고생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 손님이 찾아가도 보여줄 매물도 없으니 조만간 김 사장 전 남편 완전 쪽박 차겠지 싶어. 저를 아는 근처 상인들과 단골 동네 손님들이 제가 묻지 않아도 찾아와 전 남편이 망해가는 과정을 말해주셨어요. 결국 건물주의 신용도 잃고 동네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은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지 1년 만에 부동산을 접게 된 거죠. 그 후 어디에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 소식은 몰랐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기에 저는 전 남편에게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다행히 이혼한 지 3년도 더 지난 지금 엄마의 건강은 최근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너랑 우리 손주들이랑 다 같이 살다 보니까 혼자 살 때보다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건강해진 거 아닌가 싶다. 엄만 저와 손주들과 함께 사니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건강해진 엄마를 보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죠. 부모님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른 이별을 많이 겪으며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 애들만큼이나 엄마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보살피며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아주 불쾌한 손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여긴 왜 찾아왔어? 그건 바로 아직 가게 오픈 준비 중인 절 찾아왔던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잔뜩 초췌해진 몰골로 등장하더니 잠시 망설이다 제게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그냥 내가 딱 본론만 말할게. 이 가게 말이야. 원래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가게에 내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완전 거지 됐어. 나 부동산 망하고 나서 가진 돈으로 그 여자랑 경기도에 꽤 대형인 카페를 차렸었거든. 요샌 서울 외곽에 대형 카페 차리면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 여자가 엄청 날 꼬드겼어. 근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시작해서인지 대형 카페 치고 많이 작아서서인지 그 큰 돈을 투자했는데 고작 1년 조금 지나고 망해버리더라.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그 여자랑 사이도 엄청 나빠졌었어.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말이야. 들어보니 전 남편과 상간년 서로를 탓하며 나중에 몸싸움까지 하다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한 인간들에 걸맞은 한심한 결말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은 개털이 된 채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꼼장어 집을 탐내려 찾아온 거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현실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당신한테 달라고 지금? 못 주겠으면 자식인 내 지분만큼 돈이라도 내놔. 앞으로 애들 양육비 안 받고 살고 싶어? 이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권리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여길 어머님이랑 몇 년을 같이 운영했는데 당신한테 권리가 어디 있어? 게다가 어머님이 어머님 손으로 내 앞으로 물려주신 가게를 당신이 무슨 수로 빼앗아 갈 건데? 그렇게 욕심나면 법적으로 해봐 어디. 난 하나도 안 겁나니까. 그런 제 말에 전 남편은 당연히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걸 알았는지 대답도 못하고 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은 개털이 됐으니 저를 찔러라도 보려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비둘기 내쫓듯 빗자루를 들어 쫓아내버렸죠. 그러게 몇 년 뭔가 금세 망해버릴 거 왜 그런 막대 먹은 짓을 벌였니? 자고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엔 언제고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앞으로 더 큰 천벌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 해서건 앞으로 애들 양육비나마 꼬박꼬박 보내고 살아. 그게 나와의 의리를 저버린 당신이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아빠로서의 도리일 테니까. 오늘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부끄러운 일인 거 잊지 말고 당신 부모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더 이상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 말란 말이야. 그 후 전 남편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직까진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그 인간이 다른 부동산에 취직이라도 한 건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고 사는지 전 몰라요. 그냥 그 인간이 뭐라고 살든지 간에 애들을 생각해서 제발 더 이상 창피한 짓은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도 그나마 한탄을 덜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나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죠.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평생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으로서의 염치와 살아가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잊는다는 건 결국 사람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는 건 짐승만도 못한 대우임을 꼭 제 전남편 같은 인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전 그럼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선 저와 같은 불행한 일을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